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하나에서 시작한 폭발은 순식간에 연쇄 폭발로 이어졌고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공장 안에 20명 넘는 노동자가 고립됐지만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리튬의 특성 때문에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1분 첫 폭발 신고가 들어왔고 폭발음은 수 킬로미터 바깥에서도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불은 순식간에 공장 2층 전체로 번졌습니다. 주변 소방서들 협조를 요청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됩니다. 최초 불이 시작된 공장 2층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리튬 공장이라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오전 10시 45분 공장 직원 2명을 구조합니다. 4분 뒤 1명을 더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 10시 54분 공장 내부에 20명 넘는 노동자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외국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작업자 인원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1분 리튬 전지 폭발은 이어지고 진화 작업은 더디게 이어집니다. 공장에 고립된 노동자들 가족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울며 소리쳤지만 소방대원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건 무작정 왔어요. 회사에서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전화도 안 되고. 오후 3시 리튬 배터리가 다 폭발하고 연소한 뒤에야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소화 분말을 섞어가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던 소방은 내부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위험이 남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일단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아직 소방이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집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이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3만 5천 개 넘는 배터리에 한 번에 불이 붙으면서 수 킬로미터 바깥에서까지 폭발음이 들렸고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2층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린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하늘 덮은 검은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폭발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화재 현장 건너편 길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공장 2층 불길은 선명합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벌건 불길이 가득 찼습니다. 열기와 폭발음은 멀리까지 전달됐습니다. 소리랑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거의 전쟁터 느낌 날 정도로 소리가 엄청났어요. 강한 폭발이 이어지면서 200에서 300m 떨어진 곳까지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파편이 너무 터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진정이 안 돼. 그리고 떨려. 무서워 죽겠어. 눈물 날 정도로. 불이 난 공장 노동자들은 놀라 뛰쳐나왔고 살기 위해 2층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에서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불길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인근 공장에도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화재가 났으니 바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평소처럼 출근했을 월요일 오전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공장 건물은 골조만 남았고 수색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난 불은 5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던 건 공장 안에 있던 리튬 때문입니다. 리튬은 물이 닿으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보다도 더 끄기 어려운 화재로 분류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불길 속에선 순간적으로 섬광이 번쩍이고 사그라들길 반복합니다. 불이 난 순간부터 마지막 꺼질 때까지 이런 폭발은 이어졌습니다. 이 요란한 불길, 처음에는 소방이 진입 못하고 지켜봐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층에만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보관돼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리튬 같은 금속에서 발생한 불, D급 화재라고 부릅니다.
기름, 전기 화재보다 끄기 어렵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튬 금속이 물에 닿으면 물에서 수소가 발생하게 돼요. 아연성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닿으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른 모래랑 팽창 질석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리튬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도 문제였습니다. 불산이라든가 벤젠 아주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이 또한 소방관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불이 일부 가라앉고 공장 안 리튬량이 예상보다 적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물과 모래 등을 모두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5시간 가까이 유독가스를 내뿜은 불길. 내부에 고립됐던 실종자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은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불은 거의 잡혔고요. 조금 전 저녁까지만 해도 소방이 안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게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꺼진 건 오후 3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폭발이 이어졌고요. 유독가스도 나왔습니다. 결국 공장 안에 있는 리튬이 완전히 연소되고 나서야 근접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사망자는 지금까지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 실종자 수가 달라졌는데 조금 전 발표에 따르면 실종자가 1명이라고 하죠. 이거는 확정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숫자가 바뀐 건요. 애초에 누가 어디서 몇 명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에 작업 관리자는 저 안에서 67명이 작업하고 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정규직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용직 근로자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에 작업자 명부가 있긴 했는데 워낙에 큰 불이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그 명부가 모두 탔습니다. 결국 오후 들어 구조자들의 증언과 또 전화 확인 작업이 이어지고 나서야 지금까지 확인된 실종자 수가 102명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요. 우리가 모르는 실종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애초에 왜 불이 난 건지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이 처음 난 2층 작업장이 리튬 배터리의 완제품을 검수하고 또 포장하는 곳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물이 닿거나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 폭발이 있고 나서 불길이 확 번지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혹시 누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지, 내부 설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추가 실종자 있는지 확인하고 수색하고 또 있다면 구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은 잠시 뒤에 다시 또 연결해서 구조 소식 들어온 게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밥벌이를 나섰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망자 22명은 근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염에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공장 앞으로 달려와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급히 달려오는 구급차에는 시신이 실렸습니다. 화성 리튬 공장 2층에 고립된 노동자입니다. 아직 정확히 누군지,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첫 번째 사망자, 50대 김모 씨였습니다. 세 아이 아빠였고 공장 숙직실에서 먹고 자면서 주중 내내 일했습니다. 주말 근무죠. 아직은 지금 기억이 전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야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던 아빠는 이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구조 직후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아빠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김 씨를 뺀 다른 사망자들, 신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워낙 큰 폭발이 계속됐고 불길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태라 유족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종자 21명 중 20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인이 어렵게 되는 상황. 이름도 국적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고국에 있을 가족들, 아직 이 노동자들이 실종된 것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나온 이 증언으로 경찰로 넘겨졌던 최상병 사건이 회수된 건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사건을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 관계자 역시 이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 전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사실까지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JTBC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고 말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먼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경북청이 먼저 전화했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받지 않았고 유 법무관리관이 다시 전화해 사건 회수를 협의했다는 두 증언이 일치합니다. 당시 경찰청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과 통화 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사건 회수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JTBC는 이 과장에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그동안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청문회 전까지 밝혀졌던 통화 기록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전 10시 30분에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낮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이날 처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임기훈 비서관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임 비서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유 법무관리관은 이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 회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속된 통화 기록 때문에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를 통해서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입을 넘어서 이 사건 회수 자체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을 회수해라 이렇게 지시한 정도가 아니라 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주도의 정황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미 경찰과 사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먼저 조율을 하고 거꾸로 국방부로 전화를 해서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방금 전 봤지만 당시 통화를 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서 증언을 했고 또 경북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그렇게 내가 먼저 전화한 게 맞다라고 양쪽 다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 사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국방부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돌려주는 경찰이 먼저 전화를 한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해서 사건 회수를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안보실인 건데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등장을 하죠? 국가안보실 못지않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또 이모 과장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한 다음에 사건 회수가 시작이 됐다. 여기까지는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박 행정관한테 경찰로 전화했다라고 아마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제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유 법무관리관한테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이 두 사람 통화 기록을 좀 보면 낮 12시 14분부터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처음 전화를 한 12시 7분으로부터 바로 7분 뒤에 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5시간 동안 9번을 통화를 했고 또 한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두 사람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실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답변을 다 거부를 했는데 일단 통화 기록상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이 대통령실 두 비서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 사실상 거의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소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힌 건 놓고 여권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을 제시한 건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최상병 특검법은 안 된다며 한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특검법 수용하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에서 국민적 의혹 없습니까? 그럼 한동훈 특검법 받으실 겁니까? 현재 공수처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특검을 하자? 이것은 원래 특검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이 전당대회까지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찬성 반대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 지금 별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군부대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안 된 육군 일병이 경계 근무를 서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병사의 어머니는 왜 아들을 잃게 된 건지 꼭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의 육군 51사단에서 병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부대에 배치된 일병이었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군과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은 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는 숨진 일병에게 특이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첫 통화한 날엔 반가웠다고 일주일 전화가 없으면 주말 내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적던 곳이었습니다. 자대 전입하던 날은 전화 목소리가 우울하다며 잘 지낼까 걱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그런 건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선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왜 반복된다는 자체적인 진단 같은 게 있을까요? 해당 부서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군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살펴보니 기생충이 포함된 오물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 지원했던 의류들이 찢어진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측을 자극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란 분석인데 이르면 오늘 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가운데가 댕강 잘린 넥타이, 일부러 가위를 댄 것처럼 길게 찢긴 청재켓.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속에서 나온 옷가지들입니다. 옷에 붙은 상표 등을 확인해봤더니 2000년대 북한에 의류를 지원한 국내 업체의 상품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의류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면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직접 오물을 담았다고 했지만 통일부 분석 결과 70여 개 풍선 속엔 일부러 만든 쓰레기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생활 실태가 노출되는 일반 생활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로 자른 폐종이, 비닐, 자투리천 등 살포 목적의 기획성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풍선에 담긴 토양에선 회충과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흙에서 사람 유전자도 나와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오늘부터는 북풍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달 중 예정된 우리 군의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로 다른 차원의 도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르면 2028년 개통을 앞둔 GTX 노선 일부는 도심을 관통해야 합니다. 한때는 서로 유치하려고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벌일 정도였는데 막상 여기 들어설 지역에선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년 뒤 GTX B와 C 노선이 지날 청량리역입니다. 선루옆 560평 규모의 한국철도공사 테니스 부지엔 GTX에 전기를 공급할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만 건너면 1,400여 세대 아파트인데 변전소와 거리는 100m도 채 안 됩니다. 코앞에 고압이 다루는 변전소가 들어서기로 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특히 걱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특고압이 다뤄지는 변전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에 노출이 그냥 되고 있다는. 일부 주민은 이사도 고려 중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지 없잖아요. 이게 설치가 되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아마 갈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자파 측정치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옆의 전자파는 2.7 마이크로 테슬라, 세계 보건기구 권고보다 현저히 낮고 일상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까지 나서 사업 취소를 요청하면서 갈등은 지자체와 정부 부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동대문 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보고 일단은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다른 변전소가 설치될 부천시 원미구뿐만 아니라 환기구 등 시설물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도 반발하며 당분간 GTX를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런 현장 갈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GTX 노선을 까는 대형 공사에 나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C 노선의 경우 총선 전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빠른 개통을 약속했는데 5달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던 GTX C 노선 착공식입니다. GTX C 노선 착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정보한 대로라면 2028년 정식 개통을 앞두고 한창 북적여야 할 곳이지만 공사를 시작한 곳은 찾기 힘듭니다. GTX C 노선이 서는 광운대역입니다. 이렇게 GTX 모형을 세워두었는데 아직 역공사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데 정확히 우리가 첫 삽을 언제 뜨는지까지는 우리한테 아직 알려진 건 없어서. C노선 6개 공사 구간 모두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를 낸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계를 제출하는 게 이 공사를 시작한다의 의미거든요.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다 치솟은 공사비에 정부와 건설사 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다른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A노선 핵심 환승역으로 꼽히는 삼성역 공사는 입찰하려는 건설사가 없어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번 달 재공고가 나왔는데 건설사 선정도 빨라야 11월입니다.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며 이용객이 적은 반쪽 GTX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서울역 개통해야 사실 GTX 수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데 한편에선 줄어든 민자 사업 이익 감소분을 정부가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국토부는 일정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한 KT 해킹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해킹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KT 측은 소수만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20년 KT 해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팀은 악성 코드 개발 담당과 유포와 운영 담당, 그리고 KT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감청 담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팀이 수십 대의 관련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쉽게 유포하기 위해서 웹하드 이용자와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감청입니다. 통신망 감청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로 정당한 목적 없이 할 경우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망사업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망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자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망사업자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해킹과 같은 행위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일 수 있고 그걸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KT는 이 모든 과정이 망 관리를 위해 악성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하는 대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로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망 관련 비용에 대한 KT의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KT는 해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2022년 관련 업체 대표를 거꾸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이 사안을 알았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싱크홀이 생겨 지나가던 택시가 쑥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땅 밑에 물이 찬 탓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차들이 도로에 가득한 흙탕물을 피해 조심스럽게 달립니다. 도로 곳곳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솟구쳤어요. 솟구치면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물이 많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경기 평택의 한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무더위에 물 사용량이 많아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관 연결 부위가 터진 겁니다. 아스팔트 아래 흙에 물이 차면서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마침 여기를 지나던 택시가 깊이 1m 구멍에 빠졌습니다. 경찰분들이나 119 대원들이 와서 통제하고 있는 와중에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출동대원이 나가서 문 열어서 손 잡아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 정도만 도와드렸다고 했고요. 내려앉은 구멍의 폭은 3m로 제 양팔을 다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안으로는 더 푹 꺼졌는데요. 이걸 메우고 도로로 다시 덮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저희가 비상연계로를 통해서 지금 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오늘 중으로 상수관 복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서울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물 위에 떠오른 뒤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은 있었는지, 제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유족과 수영장 측 주장은 엇갈립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난달 9일 이곳에서 자유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물에 떠올랐습니다. 경찰한테 얘기 듣기로는 고모가 한 3분 정도 물에 빠진 채로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방치되듯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수영을 하던 다른 사람이 발견을 했고 수영장 안에 있던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로 40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번 한 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CCTV 확인했을 때는 당시에 현장 요원이 보이지 않았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속에서 질식해 심정지가 온 걸로 보이고 산소가 부족해 뇌 손상을 입어 수술 등을 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족 측은 뇌출혈을 일으킬 지병은 없었고 제때 조치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간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수영장 측은 안전요원은 있었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미숙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뭔지, 수영장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자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파행을 빚던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더는 만날 일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오전 의원총회 직후엔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모렴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5일 만에 전면 보이콧을 철회한 겁니다. 거대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처럼 상임위를 더는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 개각이 발표되면 여당으로서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당내에선 결국 협상에서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재신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추 원내대표를 찾아 설득에 들어간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정한 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란 총선 민심을 받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인 독재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50여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당대표로 선출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당장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결국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그만큼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커진 데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검찰 수사 변수를 고려한 행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오선의 이인영 의원이 고심 중인 건 맞지만 어대명 프레임 탓에 실제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예민한 이 대표의 방탄 기조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희대의 정치 코미디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혜영 기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가 오늘 개최돼서 늦은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2주 전에 전원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했고 오늘 현장에선 참석한 전원위원들에게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의결서엔 신고 내용과 판단 사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에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는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소수 의견 반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2주 뒤 다시 전원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가 권익위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에선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종결이 9표, 수사기관 이첩과 송부가 각각 3표씩 나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선 종결과 송부가 각각 8대 7로 한 표 차로 수사기관 송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구체적인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한 반발로 전원위원 한 명이 사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JTBC 강연입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 3년이 지나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현충원 앞에선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장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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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유해를 실은 차가 나타나자 고함 소리는 더 커집니다. 한 남성은 경찰 저지를 뚫고 차량 행렬로 뛰어들려고까지 합니다. 이들이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막는 건 성전환 수술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변 하사를 쫓아내며 군이 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변 하사는 전역 취소 소송을 내고 다퉈보려 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방부도 3년 만에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변 하사의 유해는 드디어 현충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갖가지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견디며 긴 시간을 돌아 아버지는 이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도 참석해 위로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젊은이들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이제는 고통 없이 호국 선열들과 함께 편히 잠들 수 있길 바랍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질 한여름을 앞두고 서울의 한 고시원 주민들이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쪽방으로 지정해 관리해온 곳인데 정작 시는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아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회현동의 한 고시원. 덥고 협소하지만 김모 씨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건물 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낡아 철거할 테니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했어요. 이달 2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물과 전기가 끊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30여 명 대부분 취약계층인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연세가 73살이에요. 어디 고시원을 얻으러 갔더니 거기서 방을 안 주더래요. 70이 넘었다고. 나한테도 막 그러더라고. 응? 나이 먹어가지고 방도 못 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 이 고시원은 서울시가 쪽방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루 한 끼 식권과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쪽방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당사자 자격으로 이제 건물주와 협의하는데 나서달라. 일단은 만나달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최소한 민법도 6개월의 기간은 주어야 하거든요. 이에 서울시 측은 퇴거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갈 곳 잃은 처지인데 일주일 넘게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폭염 대책에서 이 구역을 온열질환 취약 지역으로 분류해 미리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거 문제는 챙기지 못한 겁니다. 서울엔 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쪽방이 268개 건물, 3,300여실이나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시부야역 주변에서 오는 10월부터 오후 6시 이후 길거리 음주가 금지됩니다. 왜 이런 조치까지 내리게 된 건지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쿄 최대 번화가 시부야입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걷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문제 삼는 건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벌컥벌컥 맥주를 들이키는 사람들, 아예 독주도 병채 들고 활보합니다. 한국 소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한 편의점 앞인데요. 여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예 스피커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re not allowed to smoke outside anywhere unless it's a dedicated area. So I kind of assumed drinking must be illegal on the street as well. I met someone that lives here and they told me. 거리에 누워버린 채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차가 안 와서 망정이지 차도 한복판입니다. 人に迷惑をかけるようなそういう飲み方が良くないのかなっていう、それがやっぱり日本人の、マナーの悪さみたいなところが伝わって外国人がこういう感じで騒いでしまってるのかなと思うので 막차가 끊기기 전 지하철, 주저앉은 취객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이런 취객들의 행위가 하나의 밈이 됐습니다. 시부야에서 술에 녹아버렸다는 의미가 담긴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습니다. 길거리 금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방범 대원들이 있지만 안전 문제에 신경 쓰기도 바쁩니다. 골목마다 쓰레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바퀴벌레 새끼들처럼 보이는데 벌레들까지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부야 중심부에선 오는 10월부터 오후 6시 이후 노상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주 시부야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헬로윈 기간에만 금지해왔던 걸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까지 크게 늘면서 음주로 인한 소란이 도가 지나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結構悲しいですね。そうです。自分も結構ここら辺公園とかコンビニの前とかで飲んだりするので、なんかこういう場がなくなっちゃうと逆にどこでこういうのをするのかなと。 신주쿠에서도 헬로윈 기간 동안에는 노상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다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한 기자, 앞서 연결했을 땐 실종자 1명, 사망자 22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바뀐 게 있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2명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고립됐던 실종자들 모두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신원 확인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불길이 워낙 거셌고 또 폭발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시신이 쪼그라들고 또 훼손도 심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관계자는 그 남녀 구분도 어렵다, 지문 채취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혹시 국적이라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사망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중에 18명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이 됐고요. 1명은 라오스 국적이었고 남은 1명은 국적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2명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내부 수색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화 위치 추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누가 어디서 몇 명이나 작업하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근무자 명부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소방 1차 브리핑 때와 오후 추가 브리핑 때 소방이 파악한 실종자와 또 작업자 수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파악된 실종자 가운데 2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아직 1명이 연락이 안 닿고 있다는 사실이 좀 추가로 들어오면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명이 공장 바깥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건지도 지금으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는 지금 기아 김도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전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20홈런 20도루를 완성했는데요. 그러자 기아 팬들은 제2의 이종범, 바람의 후예라며 한껏 들떴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류현진이 상대였지만 김도영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초구 체인지업을 지켜본 뒤 비슷한 코스로 들어온 세 번째 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공략해 만든 시즌 20호 홈런. 그러면서 김도영은 아직 전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0홈런 20도루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역대 프로야구에선 5번째입니다. 프로 첫 안타는 SSG 김광현에게 뽑아내고 의미 있는 홈런은 류현진에게서 가져올 만큼 스타성 있는 신인. 잘 치고 잘 뛰는 데다 센스까지 갖춘 김도영을 보며 기아 팬들은 물론 이정우까지도 이종범을 떠올립니다. 25살 또 30살 도영이가 또 아버지를 더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도영이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자가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한 건 21년 전 이종범 이후 김도영이 유일합니다.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춰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홈런에 22도루를 기록한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연소 30홈런 30도루는 물론 프로야구에서 딱 한 번 나왔던 40홈런 40도루도 가능할 거란 기대가 김도영에게 쏟아집니다. 이제 신인 티를 좀 벗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한 타석 한 타석 조금 더 신중하고 약간 진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년만 더 해보자. 매년 이런 다짐을 했는데 데뷔 17년 차 35세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생애 첫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올린 양희영 선수는 가장 긴 18홀이었다고 돌아봤네요. 정사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칩샷으로 버디를 잡아낸 5번 홀. 이후 양희영의 샷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3번 홀 정교한 티샷 이후엔 정확한 버디 퍼트로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퍼트에 성공한 뒤 우승을 확정하고는 큰 짐을 덜어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이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 홀에서 캐디한테 와 이렇게 긴 18홀은 처음 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LPGA 대회 우승컵을 5번 들어올렸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은 75번 출전 만에 처음입니다. 21번이나 톱10에 들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께 에이미는 메이저 우승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갖고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덜어낼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후원사가 없어 텅 빈 흰색 모자인 직접 웃는 얼굴을 수놓았는데 양희영은 그 모습처럼 이제서야 활짝 웃었습니다. I thought, will I ever win a major championship before I retire? And I finally did it and I'm just amazing. 이번 우승으로 양희영에게는 파리올림픽 메달 도전 기회도 열릴 전망입니다.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번 우승으로 또 계속 꿈꿔왔던 올림픽 한 번 더 출전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JTBC 정수입니다. 당연히 좋은 선수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좋은 선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MVP를 차지한 황인범 선수의 추천이 통한 걸까요? 또 한 명의 K리거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서령우 선수인데요. 황인범과 세르비아의 즈베즈다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적료는 약 22억으로 알려졌는데요. K리그 베스트 11에 오를 정도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수비력도 인정받았지만요. 서령우의 장점은 무엇보다 공격력에 있습니다. 리그 5시즌 동안 5골 11도움을 기록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와일드카드로 발탁돼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죠.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온 서령우. 모레 자신이 나고 자란 울산의 홈경기에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온 곧장 유럽 무대로 향합니다. 서령우 선수, 즈베즈다에서도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6월의) 마지막 주는 비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인 여름 황사도 찾아오면서 곳곳에 흙비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울산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전남과 영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벼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소식은 없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19도, 대전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주후반에는 낮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